우리 20강 계속 진행해 볼까요? 9.4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죠. 양도소득세에서는 기본적으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도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뭐 보유기간 2년을 꼭 따진다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도 구분하셔야겠죠. 양가로 일본의 유상양도라면 대금청산이 분명하면 대금청산일,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을 하는 건 거의 현실에서 말이 안 되죠. 잔금도 안 받았는데 소유권을 먼저 넘겨준다. 뭐 특이하지만 등기 접수일, 대금청산이 불분명하면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소일로 되어 있고요. 장기할부 조건은 인도일, 인사대소, 인도일 사용수익일,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일 중에 장기할부니까 대금청산 되려면 멀었겠죠. 5년 후, 10년 후니까. 그래서 별 수 없이 인사소, 이 중에 가장 빠른 날입니다. 양가로 3번에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자기가 건설했으니까 뭐라고 해야지? 인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금청산을 할 일이 없죠. 이러면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양가로 4번에 상속증여로 인한 취득에는 상속개시일, 증여일 되시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9.5의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인데요. 예정신고라고 해서 얘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즉 예를 들어서 뭐 2월 7일 날 내가 토지 건물을 팔았다면 그 달의 마지막 날부터 2개월이니까 4월 말까지는 예정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가로 열고 이때 주식은 양도일에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니까 2월 7일 날 주식을 팔면 그 분기, 즉 3월 말에 2개월이니까 5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예정신고세액은 양도차익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다 뺀 다음에 양소세에 곱하고요. 2회 이상, 즉 같은 연도에 2번 이상을 팔아버리면 2월 달에 팔았던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에 만약에 9월에 한 번 또 판다. 부자네요. 상당히 부럽네. 그러면 이후 신고하는 과표, 즉 9월 과표까지 2개 더해서 양소세를 곱하고 빼기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빼고 있습니다. 양가로 이번에 확정신고를 보시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 이거 많이 들어봤죠? 당연히 양소세는 분류과세가 되고요. 차기 5월에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단 보시면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되는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되는 자산을 양도하고 동일 연도에 다른 자산을 양도하여 이미 예정신고로 끝내버렸으면 역시나 확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9.6으로 내려오면 양소세 특수문제인데요. 첫 번째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을 보시면 의미는 9억 이상을 넘어가는 거죠. 이때는 실거래가액입니다. 기준시가가 아니라. 양가로 이번에 과세표준 계산 보시면 9억을 넘어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분자에 있는 것처럼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니까 뭐 그렇게 크게 많이 과세가 되진 않겠네요. 생각보다는. 2점 보시면 부담부 증여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이라고 해서 양가로 1번 의미 보시면 부담을 조건부로 증여하는 거죠. 우리 옆 페이지 그림 좀 볼까요? 옆 페이지 그림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잖아요. 이때 아버지가 동그라미 2번부터 보면 아버지가 나한테, 자식한테 시가 1,000원을 그러니까 시가 1,000원짜리 토지를 증여합니다. 시가 1,000원짜리 토지를 증여하는데 보니까 동그라미 1번부터 볼 걸 기분 나쁘네. 아버지가 A은행에서 나한테 토지를 증여하기 전에 이미 300을 차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다시 보세요. 시가 1,000원의 토지를 나한테 증여한다면 당연히 그 땅에 붙어있는 300억의 차입금도 내가 아버지 대신해서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3번에 보시면 300을 대신 변제한다고 하죠. 즉 이거는 내가 완전히 증여받은 게 아니라 부담을 조건부로 증여를 받는 거예요. 부담을 조건부로.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림 밑에 두 줄 있는 것처럼 결국 부는 자에게, 즉 아버지는 아들에게 1,000원의 토지를 증여하면서 300원의 대가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받은 게 아니라 은행이 받아갔지만 이거는 역으로 보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대신 갚은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결론적으로 300원은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는 게 이제 부담부 증여죠. 자,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109페이지 제일 위에 박스에 보시면 아까 왜 고가주택도요. 그 시가에서 9억을 뺀 금액만 분자에 올려서 그 부분만 과세를 하는 것처럼 얘도 증여재산가액 1000분의 분자의 채무액인 300만 올려서 그 부분만 과세를 하니까 뭐 계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박스 끝나는 마지막 한 줄에 얘라고 써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증여가액은 700원이 되겠죠. 1000 빼기 300이 돼서 700원이 증여가액이 되는 겁니다. 3번의 양도차손의 공제는 최근에 1차 시험에서는 거의 나온 적이 없는데요. 양가로 이번에 1단계 양도차손은 같은 그룹에서 속하는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에서만 공제하고요. 다른 그룹에 속하는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2단계 보시면 1그룹과 2그룹 각각에 대해서 다음의 순서에 따라서 양도차손을 통산공제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2-1번 보시면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동일세율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한 다음에 2-2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에서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양도소득 금액 비율, 왜 제가 아까 여기 파란색 박스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 이때 한번 써먹는 거죠. 그 금액 비율로 안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4점 보시면 배우자로부터 이월과세, 그 다음에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 계산 부위라는 게 있죠. 자, 이거 되게 비슷한 규정이지만 내용이 살짝 다르고요. 시험 문제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죠. 밑에 있는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 지금 남편과 아내 그리고 제3자 사이에 얽혀있는 그림인데, 남편은 동그라미 1번 따라가면 2004년에 이 토지 건물을 3억의 시가로 취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2년에 시가 8억일 때 증여하고, 아내는 동그라미 3번에 2015년에 채 5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거를 9억에 양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이거 배우자 간 2월 과세라고 부르죠. 아니면 직계 존비속도 가능해요. 직계 존비속. 이거 한마디로 남편이 장난친 거예요. 남편이 3억에 샀나요? 네, 3억에 샀죠. 3억에. 이게 연도가 중요한 거 아시죠? 2004년 3억에 샀어요. 그리고 내가 솔직히 얘기해볼까? 이 남편은 지금 제3자한테 이걸 팔고 싶어요. 실은 제3자한테. 근데 계산해보니까 이게 무지 많이 오른 거예요. 땅이. 그러면 세금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가운데 안에 이 아내를 꺾어치기로 했어요. 이렇게 꺾어치기. 이렇게 꺾어쳐요. 꺾어칩니다. 이렇게. 왜냐면 우리 상증법에서 배우겠지만 부부끼리는 증여하면 6억을 공제해 주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일단은 꺾어치기 위해서 일부러 증여하는 척 하는 거예요. 증여하는 척. 이게 언제였냐면 2012년이었죠. 그랬더니 증여할 때 이미 벌써 이게 또 시가가 8억인 거예요. 성공했네요. 왜냐면 3억짜리가 벌써 8억 됐으니까. 아내는 채 몇 년도 못 기다리고요. 5년도 못 기다리고 2015년 올해 이걸 또 양도합니다. 양도하는데 볼 때 양도할 때 보니까 또 벌써 9억이 됐어요. 이 땅이 분명히 좋은 땅인 걸 확실하네요. 계속 시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꺾어서 노란색을 써먹느냐. 보면 잘 보세요. 아내가 9억에 팔았잖아요. 곱하기 취득가액 얼마 쓰게요? 취득가액을 남편 취득가액인 3억 쓰게요? 아니면 증여받을 때 시가인 8억 쓰게요? 8억을 쓰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증여받으면 그때 시가 쓴다고요. 양도소득세에서. 그래서 이 규정을 악용해서 일부러 남편과 아내가 짜고 치고 증여를 해버리면 아내의 취득가액은 2억, 3억이 아니라 8억으로 간다는 그런 법의 법망의 테두리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라고요. 안 돼요. 장난치다 걸리면 이 X에다가 남편 거인 3억을 써버립니다. 여기서 장난치다 걸린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증여받은 지 채 몇 년이 지나지 않고 채 5년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바로 양도해버리면 장난치다 걸린 걸로 봅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이 그림을 전반적으로 진두주의한 건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남편이죠. 실제로 근데 이 양소세에 대한 주체는 누구죠? 아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세금을 내요. 그래서 이거를 배우자가 2월 과세라고 하죠. 이놈이 했어야 할 거를 이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이걸 2월 과세라고 합니다.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간에 장난치면 걸리고요. 오직 3개만 걸려요. 토건특, 특정수익물 이용권, 이 3개 가지고 과거의 장난들을 부부끼리 많이 쳤나 봐요. 그래서 토건특 이 3가지가 걸립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오른쪽 세로의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 계산 부위는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르거든요. 자, 어떻게 다르냐? 이거는 우회양도예요. 비슷한 듯 하면서 다릅니다. 비슷한 듯. 우회양도는 일단은 배우자끼리나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외에 형, 동생 이런 다른 특수관계인끼리 걸리는 거고, 똑같이 증여했다가 양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실은
형이 제3자한테 팔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세금 많이 나올까봐 일부러 증여를 해요. 그리고 동생이 팔아요. 자, 편의상 이거를 형을 A라고 부르고요. 동생을 B라고 부르고 제3자를 C라고 부릅시다. A가 B한테 증여하면 증여세 A가 내요, B가 내요. 헷갈리죠? 증여세는 증여한 사람이 내요, 받은 사람이 내요? 당연히 받은 사람이 내죠. 그래서 이때 얘가 증여세 됩니다. 동생 B가 제3자 C한테 양도하면 양소세는 누가 내요? 양소세는 양도한 사람이 내요, 취득한 사람이 내요? 이것도 헷갈려요? 당연히 양도한 사람이 내죠.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를 내겠지. 그래서 얘가 또 이제 더하기 양소세 됩니다. 야, 니들 장난치지 마. 형이 직접 팔라고 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직접 팔았으면 양소세를 A가 내요, C가 내요? C가 내죠? 아, A가 내죠? 그러면 이거는 양소세 A를 구해봐요. 그거하고 저기 있죠. 증여세 B가 낼 뻔한 거랑 양소세 B가 낼 뻔한 거를 구해봐서 이렇게 클 때만 걸리는 조건부 규정입니다. 금방 배웠던 배우자 간 이월과세는 조건부 규정이 아닌데 얘는 조건부 규정이어서 이게 클 때만 걸리는 규정입니다. 자, 위에 있는 표를 읽어볼게요. 위에 있는 표에 우리 그 양가로 1번의 의미는 제가 지금 구조 설명드렸으니까 양가로 2번 요건만 보겠습니다. 자, 요건 좀 보시죠. 양가로 2번 요건 좀 보시면 일단은 배우자 간 이월과세는 첫 번째 배우자와 직계 종비속 간에만 걸리고요. 두 번째 조세부담에 부당한 감소가 없어도 5년을 못 기다리고 팔면 걸리고요. 세 번째 토건특만 걸립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회 양도는 보다시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다 걸리죠. 즉 좌측에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배우자하고 직계종비속은 빼고 다 걸리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에 조세부담에 부당한 감소가 있을 때만 걸려요. 이거 비교해봐서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양소세 과세 대상은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토건특만 걸리는 게 아니라 다 걸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적용기간을 보시면 얘는 똑같네요. 5년이면 걸리고요. 납세 의무자가 사람 참 잡는데 배우자 간 이월과세는 가운데 낀 아내가 걸립니다. 아내가 모든 총대를 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회양도는 이제 원래 당초인 증여자 형이 모든 걸 책임지는 제도. 그 다음에 양소세 계산 보시면 증여자의 취득 시기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들을 계산해요. 그러니까 남편 기준으로 5년 됐는지 10년 됐는지 해본다는 건데 아까 2004년하고 2015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러면 11년 보는 겁니다. 2012년부터 2015년으로 3년 보는 게 아니라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의 증여세의 처리. 괜히 증여세 냈네. 왜 둘 사이에 증여를 한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증여세는 결국은 괜히 낸 거잖아요. 왜냐면 걸렸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해서 바로 한 번만 세금 신고하면 됐는데 증여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괜히 낸 거죠. 그 증여세를 우리 배우자 간 이월과세는 필요경비로 빼주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형동생 사이는 아예 처음부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죠.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연대납세 의무는요. 배우자 간에는 연대납세 의무가 없고 근데 그 형동생 사이에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꽃표시 좀 볼까요? 증여 당시에 혼인관계였다가 양도 전에 고의로 이혼해도 이 규정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하나 사망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배우자 간 이월과세는 일단 처음에 둘이 장난칠 때는 반드시 배우자 사이여야 돼요. 그래야 얼마까지 공제해주니까 6억을 공제해주니까. 근데 그 다음에 5년 안에 팔면 걸리는 규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안 걸리려고 이때만 배우자 관계 해버리고 나중에 5년 안에 이혼한 다음에 팔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는 그렇게도 장난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규정이 최근에 신설됐는데 양도할 때는 배우자일 필요 없고 이 증여할 때만 배우자이면 니네는 무조건 걸린다. 이렇게 국세청에 엄포를 놓고 있죠. 그러니까 뭐만 제외냐면 다만 사망으로 소멸된 경우에만 제외니까요. 정 걸리기 싫으면 증여할 때는 배우자 관계 하시고요. 이제 양도할 때는 그냥 죽여버리면 뭔 소리야. 죽여버리면 안 되지. 농담한 거고요. 당연히. 한마디로 죽음만이 우리를 가려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이혼한다고 해도 걸리는 꽤 깨알 같은 규정입니다. 참 무섭네. 그쵸? 자, 옆 페이지 가보시면 5점의 양도소득세 이중과세 규정인데 조정인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계산 문제 때 나오는 건데요. 자,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법인하고 대표이사 사이에 이번에 토지 건물을 양도 양수를 해요. 대표이사가 이제 고가로 그러니까 시가 45억짜리를 현금 50억에 고가로 양도합니다.
그러면 법인사업자에서는 이게 고가양수가 되기 때문에 부당행위에 걸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대표이사의 박스 보시다시피 대표이사가 상여로 5억에 이미 소득처분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자, 이거 대략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고가양도인데 그게 상대방인 법인사업자 입장에서는 고가양수가 되니까 부당행위에 걸린다고요. 그러면 5억의 상여처분을 받을 거라고요. 그러면 대표이사는 안 그래도 이거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5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죠. 그러니까 나중에 양소세 신고할 때만큼은 50억으로 양도가액을 또 신고하면 세금을 2번 내는 셈이니까 50억 양도가액에서 5억을 빼줘서 양도가액을 45억으로 낮춰줘야죠. 그래야 2번 세금은 안 내는 거죠. 이거는 계산 문제에서만 나오는 거 위주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강의합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니까 마지막 기회 잘 들어보세요. 대표이사가 그 45억짜리를 50억의 토지를 고가로 양도한다고요. 그러면 이걸 사가는 법인 입장에서는 고가 양수가 돼서 부당행위입니다. 법인 입장에서. 그러면 입금산입의 부당행위 5억에 상여처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대표이사가 안 그래도 상여처분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으니까 나중에 양소세 신고할 때 양도가액을 현금으로 수취한 50억으로 또 신고하면 이거는 이중과세가 되니까 그 50억에서 이미 세금을 맞은 5억은 빼준 다음에 45억으로만 양도가액을 신고해야 그래야 약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안 그러면 이중과세가 되니까. 그런 의미로 표에 헤더 보시면 고가양도 이중과세 조정, 그 다음에 저가양수 이중과세 조정이 있으니까 한번 더 이상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112페이지에 6점 보시면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소세인데요. 이 양소세는 제일 끝에 나오는 국외자산도 시험에 나오니까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의미를 보시면 해당 자산 양도일까지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거소를 둔 거주자, 가로 열고 이거 모든 거주자에 다 걸리는 거 아니고요. 비거주자도 걸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5년 이상 사신 저 강남의 북부인 아줌마들이 베트남 가서 투기하다가 세금 내시는 걸 국외자산에 대한 양소세라고 부릅니다. 자, 세 번째 줄에 화살표 보시면 이런 경우에 베트남에서도 과세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국외자산 양도에 대해서 양소세를 과세하니까 이중과세 문제를 막기 위해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과세 대상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국내 그룹하고 되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양가로 3번에 환산을 잘하셔야 하는데 양도가액은 수령한 날의 기준 환율, 그 다음에 필요경비는 지출한 날의 기준 환율 이렇게 해서 환산만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그 날짜에 사고판 날짜에 환율만 곱하시면 됩니다. 양가로 4번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인데 원칙은 실거래가, 예에 보시면 실거래가고 없으면 그 나라의 상황을 반영한 시가, 그것도 없으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그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는 국내자산하고 동일하고요. 특이한 게 이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인정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등기 여부를 외국 거를 따지기 힘들어서 그런지 그냥 국내자산하고 똑같이 250만원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양소세율도 우리나라처럼 복잡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이면 기본세율, 그 다음에 주식은 중소기업 주식이면 10%, 중소기업 이해 주식이면 20% 해주고 있고요. 양가로 9번의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우리 계속 공부한 것처럼 동그라미 1번 그 나라에서 양소세, 동그라미 2번 한도액은 전체 산출세 곱하기 전체 소득금액분의 국외자산의 소득금액으로 안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줄을 보시면 우리나라 양소세하고의 약간의 주요 차이점인데 양가로 1번 부동산 임차권은 외국자산은 등기여부 불문하고 과세, 그 다음에 일반 주식은 다음에 국외자산으로 과세한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과세하는데 단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 주식이 우리나라에 상장된 거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는데요.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등의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은 그냥 국내 자산으로 보고 있고요. 거꾸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인데 외국 이렇게 나스닥 시장 같은 거에 상장되어 있으면 그것도 외국 자산으로 보고 과세를 한다는 게 이 규정의 취지겠습니다. 우리 문제 좀 풀어보죠. 114페이지 1번 문제.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소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면 양소세다. 맞죠? 2번 파산 선고는 양소세 과세하지 않는다. 3번 거주자가 양도회부터 소급해서 1년 전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아버지의 취득 당시를 기준시가로 한다. 이게 바로 배우자 간 또는 직계 존비속 간 이월과세의 취지인 거죠.
4번에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지상권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과 공제될 수 없다. 있죠? 이거 제가 우리 1그룹에 있는 건 같이 통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4번이 오답. 5번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양도담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할 때는 그때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거 어쩔 수 없죠. 원래 양도담보는 양도가 아닌데 채무 불이행은 제가 양도를 본다고 그랬으니까요. 자, 3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정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밖의 주택, 즉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 1세대 1주택이다. 2번 1세대 구성하려면 배우자가 있어야 하지만 당해 거주자 연령이 30세 이상이면 배우자 없어도 1세대 가능하다. 설명했죠. 3번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의 부친을 동거보행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파시면 문제없다. 맞는 소리죠 다. 4번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됐으면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파시면 문제없다. 5번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한 개씩 가지고 있으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이다. 이게 틀렸죠?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하니까. 5번 문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 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 각 호별로, 즉 그룹별을 말하는 거겠죠. 호별이라 하면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소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하되 이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하는 것부터 먼저 공제해라. 맞는 소리고요. 2번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양소세가 비과세됨이 원칙이다. 아니죠. 조합원 입주권은 그 집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과세가 될 수 있죠. 3번 장기할부 조건의 매매인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 시기 또는 양도 시기는 장기할부 조건에 따라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이다. 장기할부 조건도 그냥 인사대소 중에 대금 청산일 빼고 나머지 3개 중에 빠른 날. 4번 당해 가세 기간 중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토지를 양도한 경우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소 금액과 토지에 대해서 각각 250만 원이다. 아니죠. 이거 같은 그룹이니까 둘 중에 빠른 거. 그 다음에 5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처분,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된 거나 보류주 충당 이건 다 양도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정답은 1번이겠습니다. 6번 문제 보죠. 거주자 홍길동은 외국에서 소지하는 시가 5억 상당의 주택 한 채를 보유했다가 타인에게 양도했대요. 다음에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미등기 주택인 경우 국내에 소지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런 거 없는데요. 그 미등기여도 250만원 공제도 가능하고요. 1번이 틀렸고 2번 주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에 실거래가로 해라. 맞는 소리고요. 3번 국외자산이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등기여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4번 양도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의 왜곡한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맞는 말이죠. 5번 홍길동이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 납세 의무자가 있다. 맞는 소리군요. 자, 우리 뒤에 있는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국외에 있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해당 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납세 의무가 있다. 맞죠? 이번에 법원의 확정 판결 신탁해지 원인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죠. 3번 토지를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질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아까 제가 허위계약서 얘기 잠깐 했었죠. 여러분 그 뒤에 내용을 혼자 읽어보라고 했었는데요. 해당 자산에 대해서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줄까요? 이거 장난치다 걸렸는데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때, 즉 이거 아무것도 혜택 안 줄 때 그 양소세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질거래가의 차익 중 큰 금액을 빼는 게 아니라 작은 금액을 빼는데요. 큰 금액이라고 장난쳐서 문제를 꼬아냈네요. 4번 보시면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앞에다 써놨으니까요. 그 앞에 규정을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4번에 보면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소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양도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일단 예정신고를 하는 거 맞습니다. 5번 보시면 양도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미등기는 빠지죠. 자, 우리 11번 문제. 양소세를 부담하게 감소시키기 위해서 2015년 1월 1일 갑은 그의 동생 을에게 시가 10억 취득가액 5억의 자산 A를 증여하고 2015년 12월 31일 채 5년은커녕 1년도 안 지났죠. 을은 특수관계 없는 병에게 당해 자산 A를 15억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죠. 요거 형동생 사이의 우회양도. 1번 자산 A가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 갑이 병에게 15억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소세를 과세한다. 그 다음에 2번 자산 A가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을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이렇게 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죠. 그러니까 형이 이 사람한테 직접 한 걸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죠. 만약에 이게 배우자 간 이율과세면 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필요경비로 빼준다고 그랬고요. 이거는 아예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죠. 자산 A가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갑과 함께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 이게 배우자 간 이율과세랑 달리 연대납세 의무도 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자산 A가 건물에 해당하고 을이 갑의 배우자라면 이건 배우자 간 이율과세가 되겠네요. 5억 원의 자산 A를 취득한 걸로 보고 을에게 즉 배우자에게 양소세를 과세하는 거죠. 이 문제 참 좋은 문제구나. 그쵸? 5번 자산 A가 골프장 회원권에 해당하고 을이 갑의 배우자라면 이러면 을이 증여받은 자산 A에 대해서 납부한 증여세는 빼준다는 소리죠. 맞죠? 토건 특까지 걸리니까 이건 특정시설물 이용권이거든요. 골프장 회원권이. 그러면 맞는 소리 되시겠습니다. 자, 우리 넘겨서 신고와 납부 10.1이죠. 말문자만 나오는 주요 토픽이죠. 우리 신고와 납부의 1점의 과세표준의 확정신고부터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의 확정신고죠. 신고 대상자 보시면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퇴직,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직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요. 화살표 내용이 함정으로 많이 나오는데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을 때에도 신고를 하라고 되어 있죠. 첨부서를 보시면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같은 거 다 내셔야 하고요. 화살표 보시면 이거 미제출하면 바로 무신고 되겠습니다. 특례 거주자 사망이죠.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죠. 6개월 되는 날까지 사망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서 해당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신 신고합니다. 그리고 거주자 출국 보시면 출국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그 출국일의 전날까지, 즉 내가 3월 3일날 출국하고 싶으면 3월 2일까지는 이민 가기 전에 싹 다 신고하시고 이민을 떠나시라는 소리죠. 양가로 3번의 확정신고 예외, 이거 시험에 가끔씩 건들죠. 반가로 1번 연말정산 소득만 있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동그라미 2번에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3번에 연말정산 대산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그리고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 동그라미 4번 마찬가지.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1번하고 4번이네요. 근로소득하고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2번하고 4번이네요. 즉 연금소득하고 퇴직만 있는 사람.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3번하고 4번이죠. 연말정산하고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1번하고 몇 번의 짬뽕 이런 건데 이런 경우는 확정신고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1번하고 2번이 짬뽕 때문에 이때는 하는 거죠. 국민 근로소득하고 연금소득이 있으면 그때는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가로 4번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사람인데요. 자기가 1년 동안 번 거라고는 분리과세 때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만 있으면 아예 확정신고 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반가로 5번에 분리과세 소득과 결합되는 경우인데 위에 있는 1번부터 7번까지 해당하는 자로서 금방 배웠던 분리과세만 되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이 있으면 굳이 확정신고 하실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반가로 6번에 기타 보시면요. 10번에 수시 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자. 수시 부과라고 해서 뭐 시도 때도 없이 나한테 과세하는 기분 나쁜 제도 있거든요. 내가 작년에 3월에도 7월에도 10월에도 이미 수시 부과를 했는데 그 이후로 11월, 12월에 추가로 뭐 소득 신고할 만한 게 없으면 내년 5월달에 확정신고하지 않습니다. 11번에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사람도 내년 5월달에 굳이 확정신고할 필요 없죠. 납부기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까지 납부도 하죠. 내년 5월 31일까지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시는 겁니다. 분납 1,000만원 넘어가면 분납할 수 있는데 2개월 이내 할 수 있죠. 우리 예전에 법인세에서 배운 거랑 똑같이 2,000만원 이하이면 1,000원 초과 금액만 분과 그 다음에 2,000만원을 넘어가면 무조건 50%까지는 우리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반가로 3번의 물납이죠. 딱 하나밖에 없죠. 양도소득세만 보상채권이라는 걸로 물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점의 사업장 현황신고. 요새 이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사업장 현황신고. 이게 면세사업자만 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소득세를 배우고 있지만 이 사람이 3월, 6월, 9월, 12월에 계속 부가세를 신고하거나 아니면 예정고지로 이미 다 납부하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안 한다? 국세청에서 이 면세사업자 궁금하지 않을까요? 얘 살아있어, 죽어있어 헷갈릴 거라고요. 그래서 얘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내년 2월 10일까지 자기 매출액 정도는 신고해줘라. 이거를 사업장 현황신고라고 하죠. 우리 보통 사업장 현황신고라고 하면 우리 사업장을 모두가 신고해야 하나?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1년 내내 부가세 신고를 한 번도 안 한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만 나 살아있어요 라고 신고하라는 게 사업장 현황신고입니다. 자, 양가로 2번의 대상자죠. 부가세 면세사업자만 이런 거 내십니다. 양가로 3번의 기한 거의 국세청에서 유일한 2월 10일자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기타 보시면 둘리상의 사업장에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점 보시면 성실신고 확인제도라고 해서요. 개인 사업자 중에 매출액이 한 20억 넘어가시는 분이거든요. 이거 되게 돈 많이 버시는 분인 거 알죠? 이런 분들은 혹시나 여러 가지 세금 신고를 누락해서 혹시나 탈세할까봐 거래하는 우리 같은 회계사나 세무사가 이분은 성실하게 신고하였음을 내가 확인합니다라고 해서 거래하는 회계사 세무사가 도장을 찍게 돼 있죠. 이거 저도 지금 이런 데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도장을 찍어야 하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보상을 받느냐? 이 거래하는 성실신고 대상자한테 기장료를 올려버리는 거죠. 우리 엊그제 배우지 않았나? 그러면 이 사람들의 기장료한테는 무려 한 60%까지 또 공제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3번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1번의 의미부터 보시면 수익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세무사 등이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선하고 그 다음에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을 의미하는데요. 이거 작년 매출액 아닙니다. 해당 매출액, 올해 매출액 기준으로 도소매업은 부동산 매매업까지는 20억이고요. 제조업, 숙박, 음식업은 10억, 부동산 임대업은 5억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신고서 제출 혜택이라고 해서 신고기한은 내년 5월부터 원래 5월 말까지인데 이 사람은 6월 말까지 한 달을 연장해주고 있고요. 교육비하고 의료비 공제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 공제라고 해서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그 기장대리 등에 사용한 비용의 60%하고 100만원 한도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양가로 3번에 미제출하면 가산세 있어요. 보면 5% 정도 가산세가 있고요.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테마크 보시면요. 정기산정 외에도 세무공무원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세무를 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규정 보시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사업연도 4월 말까지는 사업장 납세지 관할 세무상에 신고해야 합니다. 나는 이 세무사나 회계사하고 성실신고를 하겠다는 것을 내년 4월까지는 신고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땡마크 보시면 세무사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신의 사업소득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 제출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자기 확인 금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세무사나 회계사도 개인 사업자라면 매출액 아까 얼마였습니까? 저기 보시면 서비스업 등은 한 10억이라고 했는데 매출액 10억을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잘 됐다. 그냥 내가 다 확인해버리지. 이거를 이제 자기 확인이라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죠. 이런 건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123페이지의 10.2의 기납부세액인데요. 중간연합 사업소득만 있고요. 11월 30일까지 하는 겁니다. 원래 소득세는 5개월 후에 확정신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연합도 5개월 후에 합니다. 6월 말자 잘라가지고 6월 말에서부터 5개월을 더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절차 보시면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세 고지서를 발급을 받으면 그냥 그대로 고지납부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신고납부가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금액 보시면 원칙적으로 직전과세 기간의 납부 실적의 절반을 금액이 고지된 다음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한 거 빼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의 예외 보시면 예외적으로 중간연합 기간의 실적 기준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있죠. 아시겠지만 항상
이번 기에 별로 실적이 좋지 않으면 이번 중간연합 기간에 실적 기준 상향할 수 있는데 우리 계산 문제까지는 안 볼 필요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참고하시고요. 양가로 5번의 기타 규정 보시면 중간연합도 일정 요건 만족하면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연합 세액이 30만원이죠. 20만원에서 작년엔가 개정이 됐죠. 30만원 미만이면 아예 중간연합 없이 내년 5월달에 한 번에 세금 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연합 세액은 1,000원 미만은 바로 절사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 1번 보시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중간연합을 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없거나 퇴직이나 양도소득만 있으면 중간연합을 할 필요가 없죠. 주 2번 보시면 다음의 경우에는 중간연합 의무가 없다고 했는데 신규 사업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중간연합은 작년 세금의 절반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규 사업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부가로 그냥 모든게 끝나면 이것도 없고요. 사업소득 중 속기, 타자 등 상호 지원 서비스 없고요. 보험 모집이 없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에 사업소득 중 방문 판매원, 후원 방문 판매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납세조합 이런 경우는 중간연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 3번에 중간연합의 실적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죠. 우리 일반적으로 양가로 2번이 참 많았었죠. 양가로 2번에 사업부진이라고 해서 중간연합 기간의 소득세액이 30%에도 안 되는 거 이런 경우는 선택 규정으로 중간연합을 고지서 받아서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실적 기준으로 신고할 수가 있는 거죠. 1번으로 올라가면 중간연합 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중간연합 기간 중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 기간에 실적을 할 수 없으므로 이때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점이 원천징수죠. 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라고 마지막 줄에 써 있고요. 넘겨보시면 원칙은 이자소득은 14%, 비영업대금 출자공동사업자는 25%, 그 다음에 비실명은 38%, 직장공제에 초과반환금은 기본세율, 장기채권 중에서 분리과세 신청하면 30%죠. 그 다음에 반가로 이번에 사업소득은 수익금액의 3%, 봉사료는 별도 세율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근로소득은 상용 근로자는 매월 간이세액표로 세금 낼 때마다 원천징수를 받으신 다음에 내년 2월 달에 연말정산하시는 거고, 일용 근로자는 항상 매일 10만 원을 공제하고 6%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반가로 4번의 연금은 상당히 복잡하죠. 공적연금은 간이세액표 내년 1월 달입니다. 2월 달이 아니라 1월 달에 연말정산하시면 되고요. 사적연금은 기억에 사적연금 중 이연퇴직소득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원천징수한 금액의 특정률을 곱해지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이연퇴직소득 이외의 사적연금 소득이라고 해서 이것도 개정됐는데 70세까지는 5%, 그 다음에 80세까지는 4%, 80세를 넘어가시면 3%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점 보시면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은 이제 4%를 해주고 있지요. 그 다음에 기타소득은요. 기타소득 금액의 20% 해주는 건데 가로 열고 복권은 4억 넘어가시면 3%죠. 30%죠. 그 다음에 퇴직소득 보시면요. 요거는 퇴직소득 과세표준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따라가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봉사료는 수익금액의 5%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3번에 원천징수 시기라고 해서 요게 소위 원천징수 지급 의제라고 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반가로 1번의 원칙,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다음에 다음 달 10일까지 내라고 되어 있죠. 반가로 2번의 지급시기 의제예요.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요. 중요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금액 지급하지 않아도 이를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고 원천징수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시는 것은 월급을 줘야 하는데 제때 안 주면 월급을 주지도 않았으니까 원천징수도 못 차잖아요. 그러면 국가에다가 원천징수한 것을 빨리빨리 신고해야 하는데 국가가 막 기다리기 짜증난다고요. 그래서 일정일이 지나버리면 그냥 네가 월급을 받았든 말든 삼성전자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준 걸로 보고 원천징수한 걸 내라는 이게 국세청한테 훨씬 유리한 행정 편익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동그라미 1번 이자소득은 A에 보면 정기예금 연결 정기적금은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전축기간이 끝나는 날, B에 금융회사가 매출 중개하는 어음과 표지어음 이자 할인액은 매출인, 그 다음에 더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 C에는 동업기업 과세 특례받는 이자소득은 그냥 3개월까지 미지급하면 3개월 되는 날, 그 다음에 그 밖의 이자소득은 총수익 금액의 수입 시기에 원천징수한 걸로 보고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의 배당소득은 역시나 A,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 미지급은 배당금, 잉여금 처분 결의부터 3개월까지, 그러니까 주총을 통해서 배당을 주기로 3월 31일자 주총에 결의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3개월 후인 6월 말까지 배당금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6월 말까지 배당한 걸로 보고 원천징수를 해서 내라 이 소리죠. 의제배당은 의제배당의 수입시기,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요 항상 12월 31일자로 딱 분배해서 원래 나눠주게 되어 있는데 그로부터 3개월까지, 즉 내년 3월 말까지 지급이 되지 않더라도 내년 3월 말에 원천징수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뒤에 보시면 동업기업 과세특례에 따라 배분받는 배당소득도 3개월까지 안 나오면 3개월 되는 날 원천징수 한 걸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11월까지 안 나오면 12월 말일자, 12월 거가 또 안 나오면 내년 2월 말일자. 근로소득은 보면 11월까지 안 나오면 12월 말일자, 그 다음에 12월 것도 안 나오면 내년 2월 말일자. 미지급된 근로소득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B에 보시면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 미지급금. 주총을 통해서 올해 실적이 좋아가지고 3월 달에 상여를 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잉여금 처분 결일부터 3개월 되는 날, 근데 다만 11월이라고 12월 사이에 이 잉여금 처분 결의가 있었으면 내년 2월. 퇴직소득도 참 미치고 환장하겠네요.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11월까지는 12월 말일자, 그 다음에 12월분은 내년 2월 말일자. 동그라미 6번 소득 처분한 소득입니다. 인정배당, 인정상여, 인정기타 소득하고 소득 처분이 했으면 상대방한테 상여를 준 걸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땡마크, 법인이 세무조정 후 신고하는 경우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보통 3월 31일자죠. 이제 그날 원천징수 한 걸로 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 땡마크에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이죠. 자, 양가로 4번의 원천징수 반개 특례입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직원들한테 월급 줄 때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일정 금액을 대신 신고하는 게 원천징수인데요. 회사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이 다음 달 10일까지 매달 12번을 원천징수해서 신고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내용을 보시면 직전과세 기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고용인원 수가 20명도 안 된다면 귀찮으니까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습니다. 이거는 신청사항은 아니고 승인까지 받으셔야 하고요. 소규모 사업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즉 7월하고 1월에 10일까지만 1년에 2번만 하시면 됩니다. 첫 줄, 지금 읽은 거에 첫 줄 보시면 신규 사업장의 경우는 직전 연도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번 반기에 매월 말일날 20명이 안 내면 되는 걸로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상여 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A라는 회사가 거의 망해가지고 B라는 회사한테 넘어갔어요. 근데 A라는 회사가 망하기 전에 대표이사가 여러 가지 배임 횡령이나 못된 짓을 해서 B로 넘어간 이후에야 A 회사 과거 사장님의 비행이 드러났다면 이게 세무조사 같은 거 받으면 송금불사님이라 뭔가 상여 처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A 회사는 이제 B 회사로 먹혀버렸고 A 회사의 과거 대표님은 지금 도망가 버렸어요. 이거 그러면 누가 고스란히 책임지게 해요? B가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B는 억울할까봐 이런 특례가 2014년에 신설됐죠. 내용을 보면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회생 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 즉 B가 전혀 A랑 관계없는 특수관계인 아닌 사람이거든요. 이게 다른 법인인 B에게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이나 인수된 이유, 회생 절차 개시 전 아주 예전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즉 A, 과거 A의 대표자 등에 대해서 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되면 이거 원래 B가 책임져야 하는데요. 2014년부터는 이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굳이 B가 원천징수할 필요 없도록 약간 완화해줬죠. 양가로 6번의 기타 규정인데 소액 부징수라고 해서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아예 원천징수하지 않는데요. 이 가로 내용까지 기억하세요. 이자소득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자소득은 전국에 있는 은행 예금이자들 원천징수 더하면 이거 한 10몇 원씩 20몇 원씩 더해도 꽤 쏠쏠하죠. 그러니까 1,000원 미만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데 이자소득은 예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주 1회 원천징수 제외금액이죠. 그로스업된 금액, 즉 내가 6천만 원의 배당을 받는데 11%가 원천징수 돼가지고 만약에 440만 원을 더 받으면 6천만 원만 원천징수 하는 거지. 그로스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삼성전자가 개인 주주들 한 명 한 명한테 배당 줄 때마다 어떻게 그로스업 여부를 따지겠어요? 그래서 이 11%는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금융소득도 원천징수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사업소득 중 부가세가 면제되는 의료 보건용역 등은 원천징수 하지 않고요. 국외근로소도 마찬가지고 기타 소득 중에 뇌물하고 C,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있죠. 이런 것도 원천징수 안 합니다. 양도소득도 마찬가지고요. 3점 보시면 예정신고에서 두 가지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가운데 세로는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오른쪽 세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입니다. 보면 우리 양도소득부터 공부하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가로 열고 3그룹 자산은 제외인데 이건 어차피 2016년 내용이니까요. 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양도월의 말일부터
주식은 분기 말부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개월 이내에 납세자에 관한 세무상에게 신고 납부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서로 보시면 부동산 양도소득하고 비슷하게 혹시나 사업소득자 중에서 토지 등 매매차익을 있는 사람도 예정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부동산 매매업자는 토지 건물의 매매차익과 세액을 매매월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라고 되어 있고요. 대상자는 부동산 매매업자 중에서 토지 건물을 양도하는 사람, 즉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하고 되게 유사한 사람들이 되겠죠. 이 사람도 매매월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시면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을 준용해서 세금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가로 내용 보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해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네요. 4번의 수시부가세액 내려오면 의미 보시면 과세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부진이나 기타 사유로 장기간 휴업이나 폐업 상태일 경우 또는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 사람을 꼭 내년 5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과세하는 것을 수시부가세액이라고 부르죠. 보면 소득세 포탈 우려가 있으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까지만 해주고 기본세 곱하고 있고요. 그냥 주한 국제연합군으로부터 수익금액을 영수하면 단순 경비료만 빼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기본세율을 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우리 또 잠시 쉬었다가 뒤에 계속 문제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